안녕하세요. 인문학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앞선 세미나에서 공자께서 흥어시 이버예라고 하는 입장을 통해서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공자께서 언급하시는 내용의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어악, 즉 음악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한다와 관련하여 성어악 볼까요? 성어악, 음악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한다. 성어악과 관련하여 도덕적 감정은 음악을 통해 다양한 맥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음악은 도덕적 감정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얘는 내면의 도덕성이 외부로 드러난 규범으로서 일종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상황의 변화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얘는 내면의 도덕성인 인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난 형식인 얘는 인한 마음을 통해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일종의 유연함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유연함. 자, 이것을 시중이라고 합니다. 시중. 예를 들어 남녀 사이에 함부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예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깊은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합시다. 예라는 형식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거기에 너무 얽매이면 남녀 간 신체적 접촉을 금하는 형식에 얽매여 여자친구를 구조할지 말지 고민하며 망설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자친구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입니다. 비록 그러한 예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친구의 생명이 상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도덕적 감정, 즉 인한 마음에 비추어 예법의 형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즉 원칙적으로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은 삼가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예의 고착된 형식보다는 인한 마음에 우위를 두고 여자친구의 몸을 끌어안고 신속히 즉각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자, 예술이 어떻게 도덕성을 기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성악, 즉 음악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형식이다. 형식이다. 형식이기 때문에 자칫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굳어져서 그 형식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형식에 얽매이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는, 이 세상과 만나는 상황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예라고 하는 형식을 내면의 도덕성인 인이라고 하는 마음에 잘 비추어서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그 예라고 하는 형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연함인데, 즉 음악은 이렇게 우리가 외부의 상황과 변화에 맞게 그 예를 잘 조정하는 유연함, 이 유연함을 기르는데, 함양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핵심적 특징은 바로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라는 형식과 변화하는 상황 사이의 조화. 무엇을 바탕으로? 인한 마음을 바탕으로 변화와 조정을 통해서 예와 변화하는 상황 사이에 조정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음악은 예라고 하는 형식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역할, 조절하는 유연함을 기르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예라는 형식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러한 것을 시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예를 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에 따르면, 예법에 따르면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현재 바닷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하는 형식에 따르면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은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구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 그런 여자친구가 죽어가고 있네.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예라는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중, 변화하는 상황, 여자친구가 현재 바닷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생명이 상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내면의 도덕성인 인이라고 하는 마음에 비추어서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을 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을 금해야 된다는 형식을 특수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자친구를 즉각 위험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라는 형식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하는 유연함이고, 이것이 바로 시중인데, 이러한 유연함과 시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화를 지향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공자께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의 영역과 예라고 하는 도덕의 영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공자께서 예라는 형식은 인간 내면의 도덕성인 인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는 도덕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리고 악과 신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흥어, 시, 입어, 예, 성어, 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도덕의 영역인 예와 예술의 영역인 시, 그리고 또 다른 예술의 영역인 악,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시를 통해 풍부하게 일구어낸 감정은 예를 통해 도덕적 감정으로서 질서를 이루고, 악을 통해 도덕적 감정은 조화를 회복합니다. 따라서 예술과 도덕은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적 감정을 해치는 음란한 음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시를 통해서, 시라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일궈내고, 예를 통해서 그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필터링, 걸러서 질서를 갖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의 형식으로서 사회 규범이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예의 형식이 얽매이면 변화하는 상황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유연함을 잃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음악을 통해서 그러한 유연함, 상황의 변화에 맞게 예를 인한 마음에 비추어 잘 조정하는 조화, 유연함을 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시와 악이라고 하는 예술의 영역과 예라고 하는 도덕의 영역은 전혀 별개의,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이 공자라고 하는 분은 결국 예술의 영역과 음악의 영역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인간의 선천적인 천부적인 도덕적 감정을 해치는 음란한 음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어서 칸트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카텔란의 작품이 도덕적 가치와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면 저 역시 공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물론 도덕과 예술을 구성하는 형식의 유형은 일정한 차이를 보입니다. 즉 도덕은 옳음을 판단하는 영역이고 예술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칸트께서는 도덕과 예술의 고유성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옳음을 판단하는 영역으로서의 도덕, 그리고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서의 예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의 형식과 도덕의 형식 사이에는 일정한 유사성, 공통성,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그래서 제가 칸트께서는 도덕의 형식 그리고 예술의 형식, 이 형식, 폼이라고 하는 걸 일단 강조를 하는데 도대체 그 형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칸트께서 형식은 마치 붕어빵을 굽는 틀과 같습니다. 일종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붕어빵을 만들 때 그 속에 들어가는 달콤한 재료는 팥이 될 수도 있고 슈크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료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재료에 해당하는 측면이 내용입니다. 반면 그 내용물을 일정한 모양으로 구워내는 붕어빵 틀은, 그 프레임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지요. 그 일정한 패턴에 해당하는 것이 형식입니다. 결국 형식은 일종의 보편적 기준인 셈이지요. 그런데 도덕과 예술은 각각 고유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의 형식 사이에는 소통 가능한 측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칸트께서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프레임, 틀로서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붕어빵을 구워내는 붕어빵 틀처럼. 그런데 그 형식의 종류, 유형은 도덕의 형식과 예술의 형식을 구성하는 그 형식의 유형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들 사이에는 유사성,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형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들 사이에 예술과 도덕의 형식 사이에 유사성,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칸트께서 그 형식 사이의 유사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먼저 도덕의 형식은 보편화 가능성으로서 당신이 세운 행위의 주관적 원칙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시키도록 하라입니다. 다음, 예술의 형식 중 하나는 disinterestedness입니다. 자, 이 개념은 무관심성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더욱 살려 해석하자면 이해관심과 무관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칸트께서 도덕과 예술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의 형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보편화 가능한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어떤 행위의 주관적 원칙이 언제나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덕의 형식이 보편화 가능성을 갖추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매 순간 내리는 어떠한 주관적 판단, 그것이 보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그 주관적 판단을 여러분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세운 행위의 주관적 원칙, 우리 이것을 보통 준칙이라고 합니다. 준칙.
예를 들면 이런 준칙을 세웠다고 할게요.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그러한 친구는 왕따시켜야 돼. 왕따시켜야 돼. 나보다 뛰어난 친구는 왕따시켜야 돼. 이러한 준칙을 여러분이 세웠다고 합니다. 세웠다고 합시다. 이것이 바로 준칙입니다. 주관적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보편화 가능한 형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즉,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폼, 형식을 통과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가? 여러분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처음에 세운 그 준칙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해도 과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잘생기고 잘생긴 여러분, 공부도 잘하는 여러분, 예쁜 여러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여러분을 왕따시켜도 된다. 여러분과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업무 수행 능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은 왕따시켜야 된다는 주관적 원칙으로서 준칙을 세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준칙대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우해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평생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형식,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편화 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술의 형식은 무엇인가? 예술의 형식은 disinterestedness라고 부르는데 풀이하자면 무관심성이에요. 자, 여기 보면 interest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interest. 자, interest는 이익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관심, 이익을 잘 계산하는 마음, 그것은 interes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interest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즉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 관심, 이해 관심이라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앞에 this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익 관심, 이해 관심과는 무관하다. 이익 관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즉 무관심성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형식은 무관심성을 그 형식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후에 칸트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도덕의 형식에 대해서 칸트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칸트께서 자,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과를 고려합니다. 즉, 그 결과가 나라는 개인에게 과연 이익이 될까? 아니면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구성은 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즉, 개인적 혹은 공중적 차원의 이익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이익의 기대 여부와 관련한 조건을 계산하는 과정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덕의 영역에서 도덕다운 도덕이 되려면 무엇이 옳은가와 관련한 영역에서 무엇이 옳은가와 관련한 영역, 즉 도덕의 영역이죠. 여기서는 이러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조건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실천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내가 세운 행동의 기준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칸트는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의 자격을 갖추려면 무엇인가? 바로 보편화 가능이라는 형식에 들어맞아야 된다. 그러면 보편화 가능이라는 형식에 들어맞으면 우리는 옳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덕의 영역에 개인의 이익이나 공동체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이 개입하게 되면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 공동체 이익이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 행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보편화 가능한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형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어떤 이익을 계산하는, 즉 결과를 고려하는 그러한 판단은 도덕의 형식인 보편화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칸트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는 사람을 여러분이 모두 복격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까? 라며 이리저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제공한 행위에 따른 보상 혹은 좋은 평판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위험에서 구합니다. 물론 이러한 도움의 손길은 결과적으로는 이타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이타적 행위는 순수하게 선한 동기로부터 비롯한 행위가 아닙니다. 즉 도움을 제공한 결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따지는 동기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즉시 그 이타적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상실합니다. 반면 오직 그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이타적 행위를 한다면 즉시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회복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그 자체로 무조건 옳다는 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직관적으로 간판은 알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정당하자면 사람을 돕는 행위는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합니다. 즉 내가 위협받고 있을 경우 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나를 도우려는 그 판단을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조건 옳지요. 자, 그래서 칸트께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 행위인가? 누군가가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올까? 혹은 내가 어떤 좋은 평판을 얻을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게 되면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순수하게 선한 동기로부터 칸트는 이것을 선의지라고 합니다. 선의지라고 하는 순수하게 선한 동기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선한 동기란 어떤 동기인가? 물론 그 행동의 결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동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순수한 동기,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는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보편화 가능성을.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 돕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 이것은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니까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할 수 없죠. 하지만 순수하게 선한 동기로부터 나온 행위는 그러한 결과와 무관하게 그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니 언제 어디서나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공경에 처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정한 판단,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그 준칙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대우합니다. 즉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때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보편화 가능성을 만족하는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형식을 통과하는 그 행위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행위의 결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선한 동기, 즉 그 행위 자체가 옳다는 동기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형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행위의 준칙은 선의지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이어서 칸트께서 제가 예술의 형식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자, 그러니 칸트께서 예술다운 예술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형식 중 하나는 무관심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사사로운 욕심이나 욕망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대상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탄할 만한 예술 작품 혹은 자연의 경관과 마주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여러분은 아마 저절로 감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저 예술 작품을 전시하면 관람료를 받아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혹은 저렇게 멋진 자연 경관을 개발하면 천문학적인 부동산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이런 방식의 계산, 즉 인트레스트입니다. 이익 관심, 이해 관심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경탄하며 그 대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적 경험이 바로 무관심성, disinterestedness라고 하는 무관심성과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앞서 언급한 이해관심이 개입하여 경험하는 대상을 통해 사심이 섞인 이익을 기대하는 순간 무관심성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칸트께서는 예술의 형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관심성이다. 무관심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사사로운 욕심이나 욕망이 개입되지 않고 그 대상이 주는 그 감각적 경험 그 자체에 완전히 몰입해서 경탈하는 것,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무관심성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감각 대상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거기에만 몰입할 때 무관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감각 대상에만 몰입하여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자연 경관을 보고 야, 저 자연 경관 저거 개발하면 부동산 수익 엄청나게 올릴 수 있겠는데? 야, 저 예술 작품 정말 아름다운데 저거 전시하고 관람료 받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익 관심, 이해 관심, 즉 인트레스트가 개입하는 순간 무관심성이 깨진다는 겁니다. 무관심성과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술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칸트께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스타벅스 매장에 들러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음미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이돌 가수인 권은비 혹은 배우 송중기가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와우 라고 마음속으로 감탄을 자아내며 경탄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저 와우 혹은 헉 감탄만 할 뿐 어떠한 사심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합시다. 즉 권은비 혹은 송중기의 손을 잡고 데이트하면서 사귀고 싶어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경탄만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마음은 무관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내 여자, 내 남자로 만들고 말 테야, 이렇게 사심이 개입하는 순간 무관심성이라는 예술의 형식은 훼손되어 이해타산적인 마음, 즉 인트레스트, 이익관심으로 변질 혹은 이해관심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칸트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또 다른 예를 들었죠. 여러분은 어떤 어, 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자, 권은비라고 하는 분, 그리고 차은우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아름답죠. 멋집니다. 두 분 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앞에 한 10m 정도 앞에 권은비와 차은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우!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형상과 모습을 갖출 수 있지? 너무 아름다운데? 와우! awesome! 이렇게 경탄할 것입니다. 이때 그 권은비와 차은우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 경험, 그것에만 몰입하고 감탄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관심성이죠. 그런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저 남자, 저 여자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사귀어서 꼭 내 남자 혹은 내 여자로 만들어야지, 이런 사심이 개입하는 순간 무관심성에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관심성은 어떠한 이익관심이 배제된 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감각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몰입하는 상태를 무관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